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작가 비평 들고 왔고요. 2022년 가을로 조금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이 문예지 안에서 작품을 2개를 골랐어요. 그 중에 하나인 최은영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 파종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창작가 비평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학동네 여름호 소개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특집이 있어서 되게 창비 같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창작가 비평 2022년 가을로 통과한 197호인데 여기도 대선 특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2022년에 대선이라는 좀 엄청나게 큰 국가적 이벤트 혹은 좀 시대의 전환이 되는 이런 이슈를 문예지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고 지켜보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요. 그래서 특집으로는 제목이 대선 이후 촛불의 갈 길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송정원 평론가가 쓴 책머리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 대선 이후 혼란이 깊다. 정부 여당은 좌충우돌 중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여전히 뚜렷한 비전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고 와서 특집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양한 분들이 글을 썼고요. 촛불 혁명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글도 있고 또 한국 진보 정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같은 것들에 대한 글도 담겨 있고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는 글도 담겨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영역에서 대선 이후의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담은 특집이 마련돼 있습니다. 창작면을 살펴보면요. 시는 권덕하, 권창섭, 김승희, 박준, 송승헌, 송재학, 안미린, 여세실, 원성은, 조은윤, 조용미, 함순례, 김상희 이렇게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김정아, 정선임, 최은영, 주영아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고 이주혜 작가의 장편 연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 코너에서는 김성중 소설가가 이장욱 작가의 최근에 나온 소설집이죠. 트로츠키와 야생란에 대해서 이장욱 작가랑 대화를 하면서 산문으로 풀어서 쓴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호에 창비 신인 소설상, 시인상, 평론상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평론 같은 경우에는 당선작이 없었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영아 작가가 당선이 돼서 저희가 작품 살펴볼 거고 시는 김상희 시인의 작품이 선정이 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설은 최은영 작가의 파종입니다. 최은영 작가 저희가 시즌1 끝나기 얼마 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답심이었나?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은영 작가 정말 꾸준히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책도 되게 꾸준히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 애쓰지 않아요도 애쓰지 않아도 네. 읽고 있는데 파종을 제가 줄거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화자는 방송작가이고 소리라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리는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고요. 여자아이인데 소리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한 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리와 화자 자신과 화자의 오빠 이렇게 셋이서 살았어요.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이 화자가 소리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가면서 오빠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근데 이 오빠가 조금 독특한 게 친오빠인데 15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8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오빠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는 혼자 그동안 살고 있었고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뭔가 되게 성취형 인간은 아닌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막 책 읽고 살 것 같은 선비 같은 약간 그런 좀 식물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와 이제 딸 소리와 내가 살게 되면서 소리가 되게 삼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셋이 같이 시골에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다가 오빠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중병에 걸리면서 결국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오빠의 사망 다음에 사실은 원래부터 어른스러웠던 소리는 더 어른스러워졌고 사춘기 딸이 뭐 대부분 그렇듯이 엄마에게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둘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 화자인 엄마에게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오죠. 소리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상담을 하고 이제 이 딸의 마음을 조금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대화 안에서 사실은 소리와 이제 화자와 오빠와 살았던 약간 그 시간들이 나오고 삼촌의 빈자리, 소리에겐 삼촌이죠. 그 빈자리를 약간 메우는 작업으로 그들이 함께 가꾸었던 이제는 황폐해진 텃밭을 다시 가꾸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저한테 조금 신기했어요. 처음에 제목도 파종이고 우리는 작은 텃밭을 함께 가꿨다로 시작해서 그 소리의 삼촌, 나의 오빠와 나와 함께 이제 어떤 서로의 좀 빈자리, 결핍 이런 것을 채우면서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어쩌면 조금 익숙한 좀 예상 가능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거나 새롭거나 저한테 좀 신선한 느낌을 주진 않았어요. 줄거리 자체가. 네. 근데 이상하게 뭐 늘 그렇지만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를 되게 울게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울지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래서 이거 울 장면 아닌 것 같은데 나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의 감정을 툭툭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 지점들을 이 소설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편의 슬픔, 보편의 그리움, 어떤 보편의 사랑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감흥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작품이었고 최은영 표라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좀 들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도 주영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줄거리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엄마인 나를 중심으로는 오빠, 자신, 이제 딸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선 삼촌인 거죠. 네. 이야기이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그리 색다르지 않네라는 느낌으로 이제 줄거리를 쫓아가면서 읽다가 거의 늘 그랬지만 최은영 작가 작품은 그 후반에 가서 느껴지는 예상 못한 지점에서의 어떤 한마디의 힘이라던가 전환의 느낌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전환의 장면을 맞이하면서 앞의 이야기들도 갑자기 되게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의 경우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읽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장편 밝은 밤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나로 이어지는 어떤 3대 모녀의 이야기라고 요약해서 이제 크게 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 역사에서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나 교류했던 것이나 아주 작은 기억들이 세세하게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나 개입할 수 있는 기억들은 갖고 있지만 근데 그 인물들의 고유한 이야기로 저한테 남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소설도 읽고 사실 삼촌과 그 조카의 관계라던가 나와 오빠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엄마를 대신했던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빠 밑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또 흔한 우리 주변 혹은 나의 상황과 겹치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면서도 근데 그런 가족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어떤 뻔함 같은 게 있잖아요. 지겨움까지는 아닌데 또 가족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작되는 때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읽고 나면은 그치 가족의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고 사연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야기들은 다 너무 다 다르고 다 다른 사연들을 갖고 있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최은양 작가는 그 납작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의 결을 그러니까 힘주지 않고 하는데 네. 결국엔 세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작은 차이로 이야기의 끝에 다르게 갖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가족의 이야기나 관계 자체가 네. 딱 고유한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느껴지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읽고 나서의 경험은 그래서 사실 소리가 삼촌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다던가 네. 자신의 그 종아리에 난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뭐 파종의 이미지랑도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참신하진 않다라고 느껴지면서도 되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점들이 사실 되게 세세하게 많아서 읽고 나면은 아 진짜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에도 네.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애쓰지 않아도를 앞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몇 편 읽었는데 거기서도 느낀 게 뭐 해외여행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네. 되게 짧은 소설인데도 뒤에 너무 훅 하고 치고 오는 게 너무 다르게 크게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만약에 누가 나 소설로 이런 이야기 쓸 거야 라고 하면 말릴 법한 흔한 소재들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소개만 들으면 그런데 결국 그 안에 되게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왜 그 경험이 나한테 특별했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왜 그게 나한테 특별했는지, 왜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꼭 특별하다라는 게 스페셜한 의미가 아니라 왜 이 기억이 나를 계속 갖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유를 되게 낱낱이 감각적으로 네. 좀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가인 것 같아서 독자가 수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거를 막 굳이 엄청 꼬아서 또 막 어렵게 설명해 놓은 맞아요. 것도 아니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비슷한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네. 써 있어서 네. 그런 체험은 최은영 작가 소설을 읽고 나면은 늘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감정을 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좀 훅 하고 와닿았던 장면이 네. 경희님은 뭘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소리가 이제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이유에 그만두고 대해, 싶은지. 뭐 사실은 엄마가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한 거 아직도 뭐 그러냐고 물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 자체를 회피해버리는데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리야 뭐 하고 싶어? 네가 아무거나 하고 답하면 아무거나는 답이 아니야 라고 그랬지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삼촌이 처음 소리를 만났을 때 그 어린 소리가 뭐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삼촌이 아무거나는 답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 라는 식으로 소리한테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삼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게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소설 안에서. 네, 그래서 화자인 내가 네. 네가 아무거나 하고 답하면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서 말소리가 나오지 않자 소리가 이제 아무거나는 답이 아니야라고 그 말을 읽는데 좀 오래 남을 대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저도 엄청 좋았고 네. 근데 그게 좋게 만들어지기까지 약간 감정을 잡아가게 만들었던 장면은 그 병상에서 오빠와 내가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을 갑자기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처음으로 오빠가 미웠던 것 같아라고 그 어릴 때의 기억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오빠 캐릭터가 참 저도 신기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일도 무슨 한지 가게에서 일하고 막 자기의 그 어린 여동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서 입봉작이 걸렸을 때 그 크레딧 캡처에서 표구에서 가게에 건다던가 정말 주영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무해한 그 식물의 이미지가 그러면서도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갖고 있는? 근데
둘이 죽음에 대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영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앞에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빠가 이름을 부르면서 민주야 너 힘든 거 나 저 가지고 갈게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 비슷한 말을 되게 완전 다른 상황에서 네. 어떤 분의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되게 안 좋은 거를 자기에게 주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라 네. 약간 기운 같은 거에 대한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조상에 대한 얘기할 때 하는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쵸. 왜 먼저 죽은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 이 얘기 사실 네. 그렇게 특이한 경우의 대사는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사실 죽음 후에 영혼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둘이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이 오빠는 그냥 내가 다 감당할게 나 줘라는 말이 되게 이 사람한테 동생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네. 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네. 사실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던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마음이 갑자기 너 힘든 거 나 줘 가지고 갈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뭐지 또 이 소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영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내가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고 주저했던 것과 소리는 삼촌의 달라진 모습을 봐도 삼촌 기다렸어 하면서 다가가서 울면서 끌어안는 장면이 또 막 그 네. 기억과 함께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그래서 그 앞에 병상에서부터 감정이 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답하면 아무거나는 답이 아니야 라는 이 대화가 결국에는 삼촌이 가진 그 어떤 되게 따뜻하면서도 북돋아주는 힘에 대한 게 사실은 파종이라는 이미지랑 실제로 뒤에는 그런 장면도 텃밭을 다시 가꾸고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은유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좀 뭐라 그래야죠? 아니야, 이 소설의 매력을 저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느껴진 거예요. 누군가가 파종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꼭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삼촌이라는 캐릭터도 묘하고 이 가족 소리라는 딸도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성숙하면서도. 네. 그래서 이런 가족이 가진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도 어떤 거를 좀 북돋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한 게 되게 단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 힘든 거 나 좀 가지고 갈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네. 왜 누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라는 말이랑 네. 사실 일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가 곧 아마도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너희 가족을 모녀를 내가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네 마음에 있는 힘든 거라도 내가 가져갈게라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해주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이거야말로 약간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저도 여기서 사실 되게 울컥하긴 했는데, 이 오빠의 마음이 그 위에 이제 부모처럼 오빠 손에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오빠가 이제 나를 키웠다라고 했지만, 진짜 이 오빠는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 네. 소리가 이렇게 삼촌을 그리워하고 이제 교지에 이제 소리가 쓴 글의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내가 그 문장들을 곱씹으면서 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서사 전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삼촌에 대한 기억들을 소리가 이제 글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소리한테 삼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참, 그러니까 뭐 소설 안에 가상의 세계지만, 소리는 참 운이 좋았구나, 이런 사람을 가질 수 있어서, 물론 이 사람이 소리가 어릴 때 빨리 떠나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소리가 5살에 이제 엄마 이혼을 통해서 이제 엄마와 함께 삼촌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이 삼촌이 소리한테 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겠구나. 그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또 제가 좋았던 거는 이 삼촌이 이제 소리가 어릴 때 이제 이 집에 막 왔을 때 이들을 좀 돕는 방법?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들을 다독이는 방법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좀 도와줄래라고 텃밭으로 이들이 이끌잖아요. 저는 그 행위도 되게 좋았거든요. 나를 좀 도와줄래 하면서 함께 이것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약간 이런 마음을 주면서 끌어당기는 저는 이 행위도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오빠라는 캐릭터, 소리에겐 삼촌이란 캐릭터가 진짜 무해하면서 어떤 때는 부모 같고 어떤 때는 진짜 속 깊은 친구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냥 선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읽는 내내 계속 저도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네. 그 민주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엄마가 죽었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좀 어떤 연민의 감정을 품고 지켜보기도 하면서 네. 엄마를 계속 집에서 상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마음, 뭐 네. 꿈에서 본다거나 근데 그런 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네. 성장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기선 되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20분 지각을 한 친구에게 네. 내가 좀 이따 연락할게 기다려봐 얘기하고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은 애인에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깊이 상처받았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꼭 버려지는 일 같아서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되게 공감이 저도 되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이 나라는 인물이 여기서 그녀가 가진 이 마음의 기다림이 소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오빠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서로가 그 거리감을 유지를 하면서 네. 이 기다림의 감정을 어떻게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이 되게 짧은 문단이었는데도 각인이 돼서 아, 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오빠에게도 크게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네. 소리와도 가까운 딸이길 원하지만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모습, 어떤 적절한 거리감과 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있는 기다림에 대한 감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소리도 언젠간 떠날 수 있는 존재고 네. 그게 저한테는 약간 자퇴라는 걸 내뱉은 게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불안의 감정들이 사실 살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찾아올 텐데 상황이나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딛고 소리는 엄마보다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맞아요. 글로 삼촌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거나 네. 자신의 흉터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거나 네.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소리라는 딸을 통해 배워가고 조금 더 그 자기의 상처를 같이 치유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지막 장면이 봄볕이고 이렇게 진짜 씨를 뿌리고 이런 따뜻하게 끝나지만 좀 마음 한쪽에는 약간 그 봄의 쓸쓸함 같은 것도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막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뜻은 아닌데 참 이 인물들이 아픈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좀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가족 이야기라는 게 한두 번의 상처를 주고받고 뭐 그렇게 꼬인다기보다는 네. 진짜 무수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쌓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작은 기억들을 이 인물이 꺼낼 때마다 묘하게 다 이해가 되고 네. 공감이 되고 설득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짧은 단편이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되게 딱 이 이야기에 완결된 느낌으로 고유한 느낌으로 네. 좀 더 기억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여러 군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고요. 독자들이 약간 나도 그랬는데 네. 약간 나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서 독자들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면이 넓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최은영 단편 소설 파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비 가을호에 실린 주영아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영 소설 파종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것이 많았다. 그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혼을 여전히 끝내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작가의 꿈은 진작에 접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했고 소리의 육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대학 선배의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저녁 시간에 소리를 돌보았고 30이 넘은 그녀에게 작가의 꿈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소리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 습작을 할 때 그는 그녀에게 어떤 집안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을 아껴 글을 써. 너부터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몇 년 후 마침내 그녀가 첫 단막극으로 입봉했을 때 그는 각본 이민주라고 쓰인 드라마 오프닝 장면을 캡처해서 자기 가게에 표고해 걸어뒀다. 작은 가게에는 시계 하나 걸 수 있는 좁은 빈벽이 있었는데 시계를 빼고 그 자리에 액자를 걸어둔 거였다. 왜 그런 걸 걸어뒀냐고 당장 치우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마음에 눈물이 났다. 그는 어떤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과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가 남들에게 그녀를 자랑하고 있었다. 내 동생 이토록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무슨 대단한 작가라도 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